극심한 폭염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 폭염 빈도도 아주 급증하고 만성화되고 있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커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기후 위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 또 홍수, 이런 기후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 들죠. 아, 덥거나 비 많이 오면 경제에 악영향 미치겠다. 그런데 이 피해가 너무 커서요. 이제는 폭염의 경제학,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고온부터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로 이제 요즘에 이 폭염의 피해가, 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까? 일단 지구가 고열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따뜻한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구 고열합니다. 지구가 열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체온이 36.5도에서 1.5도, 그러니까 38도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몸살을 앓게 되죠. 그렇죠. 지구도 이제 점점 38도 이상이 1.5도가 올라가서 지구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지구의 체온을 1.5도 이상 상승하는 걸 억제하자. 그래서 탄소 중립도 실현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세계 그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평균 온도가 14.5도로 2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세계보다도 더 높게 그러니까 상승했다는 평균 거죠. 이상이네요, 네, 우리나라가. 네. 네. 거기에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죠. 점점 우리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폭염, 그다음에 폭우, 한파가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한파까지. 네. 예. 그게 폭염이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면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녹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복사열이 많아지고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폭우가 자주 오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시베리아 이상의 북극해에서 찬기온을 잡고 있던 제트기류가 그게 헐거워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한파도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매년 느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에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선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요. 덥거나 폭우가 오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농수산물 그 생산량이 감소되고 또한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인데 그러면 이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삶이 어려워지죠. 예. 경제가 돌아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조차 혼란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래 인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경기가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GDP가 0.6% 감소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보다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네. 기후변화로 인한 이산재 발생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폭염, 폭우, 한파 이런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루트.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또 경고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가 이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더워가지고 공장이 멈춰설 텐데요. 교수님 이 부분만 좀 따로 떼어놓고 보죠. 우리가 딱 생각을 해도 그래요. 공장 가동 못하겠다. 이렇게 더운데 혹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려. 실질적으로 이런 이상기후의 생산성 타격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네. 내용 좀 볼까요?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성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경제 수준은 생산성과 비례하죠. 예컨대 잘 아시다시피 생산성이 좋아지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단위당 생산비가 떨어져서 그렇죠. 값싼 재화를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살 수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죠. 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근로 소득도 늘어나고 그리고 신규 채용도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폭염이나 폭우가 와서 생산량이 줄게 되면 역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공급이 적어지고 그러면 임금도 적어지고 수요가 늘어지고 그러면은 경제가 돌아가는 힘,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지구의 온도 1도가 상승할 때마다 미국 쪽의 기후 저널리스트의 분석인데요. 이 미국의 1년 GDP 1.2%가 사라진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 폭염과 경제 피해 사례를 좀 집계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약간 수치적으로요. 네.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 이거 추산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가장 잘하는 것들이 세계 유수의 재보험사들인 걸 잘합니다. 재보험사라는 건 뭐냐면 보험사가 받는 보험을 다시 보험에 붙이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보험사 같은 경우는 거대 위험들, 그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를 잘 모아둬야지만 자기 재보험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걸 통계를 잘 잡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면 폭염,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난해 전 세계 피해 규모가 3,200억 달러에서 많게는 3,680억 달러.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80조 원 됩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6조니까 600조 잡고. 70% 정도 됩니다. 예. 이게 1년의 이상 기후로서 한 3분의 2가 사라지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인 1925년 우리나라의 을축년입니다. 그때. 네. 그때 을축년에 대홍수가 납니다. 지금 딱 7월 요줄 겁니다, 아마. 예. 그때 서울하고 전 한반도가 물에 거의 잠깁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어느 정도 왔냐 하면 지금 한강대교의 가장 높은 곳 수위 예. 11.76이 그때 찍힌 거거든요. 1925년이요. 예, 딱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예. 그때 피해액이 1억 320만 원입니다. 작게 보이시죠? 그런데 네. 당시에 1년 조선 총독부 시대니까 그때 예산이 1억 7,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60%가 그냥 다 사라진 겁니다. 예.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손실이 선진국과 빈민국 저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발생해서 경제적 피해액은 선진국이 훨씬 많겠죠. 왜? 예. 피해볼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선진국들은 그 피해를 보더라도 경제적 타격은 덜해요. 왜? 복구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또 대비를 했다. 네. 예. 그런데 빈민국이나 저소득층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깨질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번 타격을 받으면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액은 발생을 고루고루 하지만 피해 타격은 저소득 국가에 훨씬 많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좁혀보면 이거 한 나라에 좁혀보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층 이분들의 기후 약자 네. 이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거를 지금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기후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폭염 또 이상 기후가 인플레를 일으킨다. 실제로요,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즘 얘기입니다. 수박 한 통의 가격이 21,000원, 25,000원,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3만 원을 돌파를 했다. 폭염이 결국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네요. 네. 음. 그래서 한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그 북엇국집이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북엇국이요? 예. 북엇국. 그런데 이 집 사장님이 굉장히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임팩트가 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사람 상대니까 손님들을 다 아무리 잘해줘도 힘들다. 그 비율을 맞추기가. 아, 더워가지고 예, 다 불빛이 그다음에 올라가서요. 종업원들 이것도 맞추기도 힘들다. 두 번째 기후 변화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자기네 그 1년 동안 명태를 쓰는 게 10만 발이 쓴답니다. 네. 10만 발이 썼는데 그동안에는 동해에서 잡아갖고 바로바로 널른 걸 잡아서 음식을 하니까 맛있었는데 네.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산성화 되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명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산을 쓰고 예. 러시아산을 쓰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니까 그거마저 수입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미국산을 쓰니까 더 이상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명태 북엇국에 많이. 그런데 더욱 재미난 것은 더 이상 온도가 더 올라가다 보면 자기는 장사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집은요 이제. 네. 북엇국집은요. 다. 그 정도로 이제 물가를 계속 물가도 상승되지만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기후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저소득 그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삶에 직관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노출되는 것이죠. 온열 환자도 있으니까 이건 아예 진짜 경제
경제 가능 인구를 또 해치는 또 그런 측면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온열 환자도 네. 그렇고요. 그 기온이 1도 상승 시 감염병도 평균적으로 있고요. 4.2%씩 증가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혼, 잦은 강우, 일조 시간 부족 등으로서 농작물 수확량도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 가능 작물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바나나도 열립니다. 그 정도가 됐습니다. 네. 네. 해수면 상승으로서 그 어획량 급감하고요. 양식장 어려움, 폐사 많고요. 예. 더욱 저기 위험한 것은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서 연암이라든지 항만 지역, 우리 그 대규모 공업단지 거기가 네.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타격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비책 해법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앞서 선진국들은 오히려 그나마 더 잘 대비를 해서 또 피해액을 최소화하고 있다. 참 막기는 어렵겠죠. 이제 이상기후라든가 폭염, 폭우는 이제 상수가 돼버렸는데 막는다. 해법 어떻게 대비를 좀 할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축과 적응입니다. 감축, 감축이라는 적응. 것은 네. 더 이상 그 탄소 배출량을 줄여갖고 더 뜨겁게 하지 말자. 지구가 더 폭염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자. 그런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올라온 1.5도를 다시는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감축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나라들이 잘 따르지도 않고 네, 네. 어렵고 또 어렵고. 네. 그리고 그래서 감축도 하되 적응을 해야 한다. 적응. 그래서 뭐 지구 도시 열성 같은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녹지를 많이 만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응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돈. 그런 그럴까요? 것들 다 네. 녹지지대를 만들거나 하려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적 그 리스크 관리는 사전 예방 그 관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 피해 복구는 철저한 대처죠. 두 가지 관점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도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쪽에 예산도 좀 많이 놓고 그래서 사전 예방할 수 있게 좀 그늘막 뭐 이런 것도 그늘막에 대해서도 뭐 저기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공기를 잡아놔서 더 뜨겁게 만든다는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이요. 네.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할 것이고 특히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바는 기후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폭염, 홍수, 한파에 보호할 것인가 네.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좀 정부 정책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폭염, 폭우 같은 이상 기후에 이젠 적응의 시대가 왔고 얼마나 적응을 잘하느냐가 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후 보험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하는 또 그렇죠 이상 기후에 적응하는 것에 또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보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 기후 보험이라는 거를 들으면 좀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몰라요. 이 개념 정리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험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사람 신체와 관련된 생명보험. 사람의 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에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얼마 줄게 하고 사전에 정합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으로 운영되고요. 예. 그다음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렇게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가 나면 실제 손해액을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그만큼을 보험금을 지급해 주죠. 그런데 기후보험이라는 것은 기후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을 기후보험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기후보험이 일반 전통형 그 손해보험과는 다른 것은 기후 리스크가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한 번 일어나면 예전과가 다르게 피해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아까 보험사가 망할 정도로 망할 크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안 받으려고 하죠. 보험사가 그거 잘못 받았다가 망할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요즘 1990년대 이후에 생각해낸 게 폭염이 몇 도 이상 며칠, 그다음에 폭우가 몇 미리 이상 3일 이렇게 오면 가입자들한테 긴급 생활비를 얼마만큼 주자. 정액으로. 예. 모든 그러니까 손실 발생을 상관없이 다 주자. 2016년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럴 때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진 피해자들한테 정말 필요했던 게 뭐냐 그랬더니
재해로 인해서 지진이었지만요. 재해로 인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사후 복구해 주는 것은 차후 문제다. 집이 무너지고 당장 재해를 받았는데 애들을 오늘 밤에 재울 숙박료, 학교를 보낼 교통비, 먼 친척한테 뭐 피난을 보낼 그때 교통비 이런 현금이네요, 결국. 예. 50만 원, 100만 원 긴급 생활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게 나중에 1억보다 더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이 리히터 강도 얼마가 일어나면 50만 원, 100만 원을 그 24시간 늦어도 72시간 안에 현금으로 바로바로 다 주는 네. 그런 보험을 만들어 납니다. 그게 파라메트릭 보험이라는 겁니다. 네. 해외에서 많이 이미 좀 하고 있다고. 예. 예. 해외에서도 뭐 심지어는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유럽도 활성화되어 많이 하고 있다고 있고요. 들었습니다. 유럽 같은 기후보험. 경우에는 폭우나 하천이 올라갔을 때 하천 수위에 따라서 아니면 또 호텔이 뭐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할 때 그러면은 일일 그 호텔 숙박 그 트리거를 뭐 매출액이 생성을 해서 있겠죠. 매출액을 기준으로 네. 떨어지면 얼마? 보상금을 주는 그런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 국민한테 다 해주면 좋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 약자들한테 그 단칸방 사시고 반지하 사시는 분 이런 분들 폭염으로서 에어컨 못 틀고 선풍기 못 트는 분한테 폭염으로 3일 이상 오면 50만 원씩 다 줄 수 있는 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후보험, 파라메트릭 보험이고요. 그게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는 정말 많은 기후보험 또 기후보험 쪽이 발전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시지만 파라메트릭 보험이라고 해서 아예 세세하게 촘촘히 기준과 지수를 또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보험인데 우리나라가요, 교수님 의외로 보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보험 쪽이 좀 떨어져 있다, 좀 낙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손해보험업계 또 환경부도 기후보험을 많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이 어떤가요? 기후보험을 작년부터 이제 막 도입해서 올해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작년에 도입은 됐나요? 도입은 안 됐고요. 안 됐죠. 논의가 예, 시작되었습니다. 논의가. 논의가 예. 되었고요.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포커스는 뭐냐면 포용보험입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일반 보험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입니다. 예컨대 저소득층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뭐 이슬람 같은 그런 교들은 일반 보험에 못 드니까요. 그런 거를 다 포용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기에다가 기후 리스크를 담보해주는 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이제 하고 올해도 지금 막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라메트릭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아직 그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하고 있고요. 지금도 환경부하고 금융당국하고 손보협회하고 다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 쪽은 뭐 어떻게 따로 좀 했나 봅니다. 네, 경기도가 앞서서 기후보험을 론칭을 했죠. 네. 근데 기후보험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메트릭 보험은 가입자들 전체한테 다 하는 건데. 기후보험을 네. 주는데 경기도민에는 상대로 한 것은 이제 5년 한랭 진행한테 한 10만 원씩 주는.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과 큰 차별은 없지만 일단은 온열 한랭이라는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담보하는 상품을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를 경기도에서 32억 대갖고 한다는 게 참 신선했고요. 네. 이거 첫 스타트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보험금이 계속 지급이 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앞으로 뚫어 나가는 것이 경기도의 과제이고요. 알겠습니다.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 이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농업보험법이 이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이 두 법안 어떤 법안인지 좀 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농업재해보험법 그거는 이제 농업민들이 그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소득 상실액을 보전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과거에 이제 일단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 사고가 나면 그 보험료를 할증하고 다음에 보험료를 높여서 받고 이렇게 해서 수시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농업재해보험법 같은 경우에 농업인이 이상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농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건데 거기에다가 보험료까지 올리는 것은 농업인한테 너무 과하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재해에 한정해서 할증을 안 하는 네. 그러한 게 이제 농업업 재해보험법을 해서 그저께 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자, 농민을 위한 기후 변화를 위한 그러니까 보호 정책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상 기후는 우리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이제 없고 적응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정부 또 기업 우리 개인들 이 이상 기후, 폭염, 한파, 홍수 어떻게 좀 대비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뚜렷한 사계절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불명확한 이계절이 되었고요. 확실합니다. 네. 장마라는 개념도 없어졌고 지금 7월인데 장마 아니시대 아니죠. 오고 이건 있죠. 폭우죠. 네. 네. 그래서 이상 기후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높여졌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그 기업도 많이 그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사회적 백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후 약자들한테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백신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 들어서 잘 차근차근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범 사업하고 그다음 점점 확장해 나간다면 정말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겪고 있는 그 저소득 사회적 약자층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네. 그런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상욱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